안녕하세요. 저는 과도한 욕심으로 결국 파국을 맞이한 사람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40대 남성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말 다들 아시죠?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 눈앞의 작은 이익도 탐하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제 주변에도 딱 이런 과한 욕심으로 망신을 당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오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전 정말 부모를 잘 만난 케이스예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업을 하셨던 아버진 탄탄하게 사업을 운영하셨고, 그 덕에 전 넉넉한 형편에서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었답니다. 아버진 사업을 하셨고, 엄만 집에서 가정주부로 저와 여동생을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항상 저희에게 강조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겸손과 나눔이었어요. 아버지 늘 남에게 베풀고 도울 줄 아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회사 연매출의 몇 프로씩 연말이면 늘 기부를 하시기도 했고, 매해 회사 직원들과 같이 연탄 봉사를 가시기도 했어요. 저도 그런 아버지를 따라 자주 봉사를 가곤 했고요. 사실 연탄 봉사를 가는 곳이 계단도 많고 힘든 지역들이 많다 보니 하루 종일 봉사를 하면 정말 지칠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지쳐하는 절 보며 아버지는 늘 환하게 웃으며 얘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형준아, 지치니? 지치면 좀 앉아서 쉬어. 아버지가 할 테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안 힘들어요? 오늘도 계단을 몇 번이나 올라갔다 왔는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지? 근데 여길 매일같이 오르내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 형준아, 사람 사는 거 다 다르지 않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어디서 태어나든지 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지. 그러니 너도 지금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베풀면서 살아가야 돼. 알았지?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저흰 항상 겸손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 후로 저와 여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서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보통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면 자식이 물려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버진 제가 사회생활을 더 많이 다양하게 해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에 취직해 일을 하게 되었죠. 취직을 하면서 전 회사 근처로 독립을 해 나가 살게 되었고 정말 열심히 회사의 뼈를 묻을 각오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사건이 하나 생기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다니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취직해 그동안 몇 년을 쭉 다녔던 회사였기 때문에 전 너무나 충격이 컸습니다.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었고 다른 곳에 취직을 해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방황을 많이 하고 힘들어했던 것 같네요. 평소에 술도 많이 안 마셨는데 그땐 정말 매일같이 술만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는 제 자취방에 오셨던 엄마가 엄청 걱정하시며 말을 하신 적도 있었죠. 형준아, 너 그러다가 몸 상해. 당장 취업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좀 쉬던가. 아님 운동을 하든지. 매일같이 그렇게 술만 마시면 어떻게 하니? 엄마, 나 벌써 면접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 연락 오는 것도 죄다 연봉이 반토막에 괜찮은 곳엔 연락도 오지 않고 내가 이렇게나 능력이 없는 건가 싶어서 잠도 안 와, 엄마. 그렇다고 그렇게 술만 마시면 어떡해. 지금껏 내내 열심히 일만 했는데 그럼 좀 쉬었다가 생각해. 아버지한테 엄마가 좀 얘기해 볼까? 아니야. 괜히 이런 거 얘기했다가 아버지 신경만 쓰시지. 됐어. 사실 아버지께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했었어요.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아버진 도움을 주기보단 제가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길 바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아버지께서 집으로 호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더니 아버진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 요즘 다시 취업할 곳 알아보고 있다며? 잘 되고 있는 거냐?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아버지. 면접 보러 오라는 곳은 많은데 그 뒤로 통 소식은 없고 그래도 이력선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 이 아버지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아버지 회사에 들어와서 일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마침 새 직원도 뽑으려고 했고 안 그래도 니들한테 한번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막내는 그냥 지금 하는 일 하겠다고 해서 말이다. 형준이 네가 생각이 있으면 아버지 회사에서 일해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제가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거 별로 내키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아이, 내키하지 않긴 부모 마음이 어떻게 그렇겠니? 다만 네가 사회생활도 많이 해보길 원했던 것뿐이야. 어쨌든 괜찮으면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해라. 그렇게 전 아버지 회사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진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직원들이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왠지 벽을 두는 것 같고 저 또한 눈치를 많이 보기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눈치들도 제가 어떻게든 다 실력으로 극복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직원들도 나중엔 정말 절 좋아해 주시고 오해를 했었다며 그렇게 사이도 풀면서 회사를 잘 다니게 되었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느낀 건 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더 주변 사람들에게 제 진심을 보여주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제가 아버지 회사에 취직을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 여자친구는 집안도 비슷비슷했고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도 넘치고 당당한 모습에 제가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준비하게 됐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트러블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결혼 준비에 엄청나게 깐깐하고 하나하나 다 재고 따지는 거였어요. 형준 씨, 아까 웨딩샵은 좀 별로지 않아? 왜? 디자인도 괜찮던데 뭐가 별로였어? 아니, 샵 내부도 좀 지저분하고 정리도 잘 안 돼 있잖아. 그런 곳에 보관된 옷들이 제 컨디션이겠어? 분명 안 보이는 곳에 문제가 있겠지. 저긴 선택하지 말자. 이래서 다들 돈 더 주고 비싼 웨딩샵 가는가 봐. 하긴 우리가 뭐 부족한 것도 아니고 결혼 준비하는 건데 제대로 해야지. 그냥 연애할 때 몰랐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니 여자친구는 저와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결혼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심을 많이 하게 되었죠. 저뿐 아니라 그때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상황이 비슷하니까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다른 점들이 더 잘 보이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와는 결혼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물 건너가게 되고 나서부턴 사실 연애고 결혼이고 생각이 많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는 정말 일에만 전념하면서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제가 40대 초반이 되었을 때 또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이 여자는 저와는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저보다 11살이나 어렸는데도 대화를 나눴을 때 저보다 더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부분들이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점점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항상 일에 치이며 살았어요. 주말에도 잘 쉬지 않았고 투자까지 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 여자친구를 옆에서 보다 보니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실은 여자친구 집안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적에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는데 부모님이 모아두셨던 돈을 사기당해서
거의 전 재산을 다 날리셨어. 그 뒤론 어렵게 살았어.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거야? 어,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드시거든. 동생들도 그렇고. 지금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까 어쩔 수 없지. 전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꿋꿋하게 지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는 너무나도 대견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런 여자친구가 너무 안쓰러워 어떻게든 제가 좀 편하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전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여자친구도 참 많이 당황스러워했는데 아무래도 당장 상황이 좋은 게 아니니 결혼에 대해 엄청 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 상황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집안 상황부터 어떻게 결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말을 했어요. 정말 나랑 결혼해도 괜찮겠어? 우리 집에선 사실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 지금껏 가족들 챙기느라 내가 모은 돈도 없고 진작에 헤어졌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 미안하긴. 결혼은 그냥 하면 되지. 난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냥 수저 하나만 들고 온다고 해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 집에서도 다들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저흰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전 예비 처가댁에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예비 처가댁에 가고서 정말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갔더니 진짜 허름한 빌라였거든요. 외관 페인트도 다 벗겨져 있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건물이었어요. 조금 놀라긴 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예비 처가댁에 들어가니 예비 장인 장모님께서 절 엄청 반겨주시더라고요. 어머, 어서 와요. 누추한 곳까지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나 우리 희정이 엄마예요. 아, 안녕하세요. 전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작게 준비한 선물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어머, 참 예의 바르기도 하지. 이런 것까지 준비 안 해도 되는데 얼른 와서 앉아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내가 이것저것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거실로 향했더니 전 진짜 그 자리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거실에 큰 상이 펼쳐져 있었는데 거기에 가득 음식들이 이것저것 차려져 있었거든요. 와, 어머님, 이걸 전부 다 하신 거예요? 아휴, 놀랐어요. 내가 간만에 요리 솜씨 좀 부려봤는데 일단 얼른 앉아요. 우리가 예비사에 온다고 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는지 몰라요. 먼저 밥부터 먹고 얘기 나눠요. 그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진 음식들을 먹으며 정말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예비 장인 장모님은 정말 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밥을 다 먹고 나니 그때부터 나의 김서방이라고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김서방, 김서방이라고 불러도 되지? 우리 희정이 잘 부탁하네. 우리가 비록 이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 희정이가 고생이 많았지만 우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저 우리 희정이만 행복하면 되네. 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나저나 결혼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돈도 많이 필요할 텐데 신혼집도 구해야 하고 말이야. 이런 건 좀 생각하고 있는가? 아,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모아둔 돈도 있고요. 결혼 준비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머, 그래? 우리 희정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만. 정말 고맙네, 고마워. 우리 딸 옆에서 이렇게 항상 든든하게 챙겨주면 참 좋을 것 같네. 그저 딸의 행복만을 바라는 예비 장인 장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겐 남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남동생들도 저에게 처음부터 매형매형하면서 잘 따랐어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예비 처가댁에 인사를 다녀오고서 바로 저희 집에도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예비 아내도 너무나 침착하게 얘기를 잘했고, 그래서 분위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인사를 마치고 예비 아내를 데려다 주고 다시 집에 오니 저희 아버지가 절 슬쩍 부르시는 거였어요. 형준아, 이번엔 정말 괜찮은 것 같으냐? 네, 여자친구가 정말 착해요. 집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집안 살려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 심성이 좋아서 솔직히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그래, 말하는 걸 들어보니 사람이 참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래, 네가 좋다고 하니 우리야 반대할 건 없다지만 항상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하는 거 알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인사하러 가니까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시고 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그 뒤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상견례도 무사히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예비 장모님께서 연락이 오셔선 힘내라면서 응원의 말도 해주시고 특히나 예비 아내를 집에 데려다 줄 때면 항상 예비 장모님이 나오셔선 제 손에 꼭 먹을 걸 쥐어주시곤 했어요. 김서방, 이거 가면서 먹어. 오늘 딸기가 엄청 싱싱해서 한 바구니 샀는데 맛있더라고. 우유랑 갈았으니까 가는 길에 먹으면서 가. 출출할 텐데 여기까지 우리 딸 데려다 주고 고마워. 아유,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데려다 줘야죠. 잘 먹을게요, 어머님.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을 구할 때 전 아버지에게 큰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와 예비 아내를 부르시더니 뜻밖의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우리 형준이 말론 신혼집 대출 껴서 마련하려고 한다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금리도 그렇고 대출 이자 내는 것도 힘들 텐데 그래서 그냥 내가 신혼집을 좀 구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이야. 네? 아버님께서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니 당연히 내가 힘을 써야지.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결혼 생활 행복하게 잘 하라는 뜻에서 해주는 거니까 둘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아보거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그렇게 저희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까지 마련을 했고 제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가전, 가구들을 준비해 신혼집을 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수월하게 결혼을 할 수 있었답니다. 정말 결혼식 전까진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착한 아내, 거기다가 늘 절 반겨하시는 처가댁 식구들까지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답니다. 그런데 딱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부턴 점점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결혼식이 끝나고 3일 뒤에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서 처음으로 갔던 곳이 바로 처가댁이었어요. 양손 가득 처가댁 식구들에게 줄 선물들을 들고서 딱 들어갔더니 장인 장모는 제 손에 든 종이백에만 관심을 두고 전처럼 절 반겨주지 않더군요. 어머 세상에, 아니 어떻게 두 손 가득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왔어. 뭘 사왔나 봐볼까 그럼? 자네 그래도 센스는 좀 있겠지. 아, 해외여행 갔으면 그래도 좋은 물건들 좀 가지고 오지 않았을란가? 아유, 말해 뭐해. 잘 사는 집 아들인데 알아서 잘 골라서 왔겠지 뭐. 아이, 뭐하니 와서 앉어. 그렇게 좀 당황해하면서 거실로 향했는데 예전엔 그렇게 희왕찬란하게 차려져 있던 밥상이 그날따라 유독 단촐하더라고요. 그 넓은 밥상에 김치찌개 하나랑 계란만 덩그러니 올라와 있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서 좀 당황해하니까 그래도 제 눈치가 보였는지 장모가 웃으며 해명을 하셨습니다. 아, 오늘 내가 일이 바빠서 음식을 못했어. 들어보니까 비행기에서 저녁도 먹었던 것 같은데 다음엔 내가 제대로 차려줄게. 오늘은 대충 이렇게 먹자고. 그래, 우린 원래 이렇게 먹어. 전엔 뭐 이 사람이 시간이 돼서 그렇게 차려줬지만 원래는 이런 식으로 먹는다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고 하니까 자네도 차차 우리 집에 적응해야지.
그렇게 처가댁 식구들은 다 같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도 뭐 그때까지만 해도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분위기에 맞춰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결혼하고서 첫인사인데 좀 신경을 써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밥을 다 먹고서 술을 한 잔, 두 잔씩 하다 보니까 자꾸 처가댁 식구들이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장모님께서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그나저나 김서방, 아까 오면서 혹시 봤나? 네? 어떤 거요? 아니, 우리 집 앞쪽으로 아파트 새로 생기는 거 못 봤어? 아, 아까 공사하던 거기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나 봐요. 그래, 뭐 대단지가 들어온다는데 그게 생기면 또 얼마나 비교될까 싶기도 하고 말이야. 우린 여기 누추한 곳에 살고 있는데 거긴 삐까뻔쩍 새 거라 더 보기 좋을 거 아니야. 전 갑자기 장모가 그 말을 왜 하는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는 장모의 말을 듣고 진짜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그래서 말인데 자네 거기 새로 지어 올라가면 25평짜리로 좀 우리한테 얻어주면 안 되겠는가? 찾아보니까 7억 정도밖에 안 하던데. 네? 제가 그 집을 얻어달라고요? 그래. 김서방 자네가 말이야. 자네 정도 능력이면 가능한 거 아니야? 그래도 처가댁 이렇게 힘들게 살면 자네도 신경 쓸 거 아니야. 그런 장모의 말에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옆에서 장인도 따라 웃으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렇지, 그렇지. 11살이나 차이 나는 어린 아내 얻었으니 알아서 처가댁에 잘해야지. 우리 땐 5살 차이만 나도 도둑놈이라고 했어. 근데 자넨 지금 몇 살이나 차이가 나는가? 그 정도는 뭐 기본으로 해줄 수 있지 뭐. 아이, 장인어른까지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에이, 우린 농담 같은 거 안 해. 나도 저렇게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에 살면 정말 소원이 없겠네. 그러면서 껄껄 웃기 시작하는데 전 솔직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저 빼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처가댁 식구들이 마치 농담을 던지는 것처럼 허허 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으론 처남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두 처남들이 다 직장을 그만두고 백수였어요. 다 사정이 있어서 일을 그만뒀다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딱히 취직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뜬금없이 저한테 막 부탁을 하는 거 있죠? 에이, 엄마 아빠, 그건 좀 그렇지. 한두 푼도 아니고. 가만 좀 있어봐. 우리가 일단 일을 해서 우리 능력으로 벌어서 사줄게. 매영, 매영네 회사 아버지 회사라고 있죠? 거기 자리 2개만 만들어주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저희 취직하게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매영 정도면 그 정도는 그냥 껌이잖아요. 솔직히 매영이 대표되면 뭐 우리도 한 자리 할 수도 있는 거고. 야, 한 자리뿐이냐? 지분도 좀 나눠줄 수도 있는 거지. 그쵸, 매영? 솔직히 매영이 거의 그 회사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럼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도 꽂아놔야죠. 저희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맞아. 이럴 때 가족 좋다는 게 뭡니까? 저희 이래봬도 일도 잘하고 매형 말이라면 다 할 수 있어요. 자리만 딱 마련해 주시면 진짜 저희 목숨 바쳐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일자리까지 욕을 하는데 정말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장인 장모고 처남들이고 죄다 저한테 이것저것 부탁만 하고 요구하는데도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옆에서 아내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정말 그 자리가 전 너무나 불편하고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원래는 처가댁에서 하룻밤을 자고 저희 집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는 건 무리겠다 싶더라고요. 결국 전 집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얼른 자리를 파하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리를 불러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의 표정이 영 심상치 않더라고요.
전 처음에 처가댁 식구들 행동이 그랬으니 아내가 좀 민망하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내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했습니다. 여보, 화났어? 아이, 괜찮아. 그냥 농담 삼아서 하시는 얘기일 거야. 나도 처음엔 당황했는데 이젠 괜찮아. 그러니 신경 쓰지 마. 그런데 그런 제 말을 듣자마자 아내는 절 노려보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날카롭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당황했다고? 당신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오늘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기로 한 거 아니었어? 어떻게 그냥 일어나? 엄마 아빠한테 이미 하루 자고 간다고 다 얘기해놨는데. 어? 그럼 지금 우리 거기서 그냥 나왔다고 지금 화내는 거야? 그래. 그리고 당신 좀 너무한다. 나랑 결혼하면 어떻게든 나 행복하게 해준다며. 근데 결혼식 끝나니까 이렇게 태도가 확 달라져? 진짜 나 너무 서운해. 뭐? 뭐가 서운한데? 내가 무슨 태도가 달라져? 아니, 그렇잖아. 우리 집에서 좀 얘기하는 거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동생들 자리 만드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집 힘든 거 알면서 결혼하자고 고집했던 거 당신 아니었어? 내가 지금껏 우리 집 먹여 살렸는데 날 데리고 가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당신 진짜 너무한다. 전 아내의 그 말을 듣고서 진짜 황당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처가댁 집까지 사줘야 할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아내는 그걸 마치 제가 당연하다는 듯 해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던지. 그렇다고 저희가 엄청나게 부자인 것도 아니었고요. 물론 아버지 덕에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거 맞았지만 직원이라고 해도 몇십 명 정도인 작은 그런 중소기업이었거든요.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처가댁 식구들이 저렇게 뻔뻔하게 구는 걸 당연시할 수 있는지, 제가 여태껏 알았던 그 사람이 맞는지도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그날 집에 가는 내내 저희 둘은 그때 이후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원래 저희 집에 인사를 가기로 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진짜 결혼식 끝나자마자 저희 부부는 거의 한 달을 냉전 상태로 지냈어요. 전 아내가 왜 화가 났는지조차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한 달이 지나고서 갑자기 아내가 먼저 저에게 손을 내밀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우리 식구들만 생각했나 봐. 생각해보니까 당신 입장에선 당황스러웠을 것 같네. 미안해. 우리 화해하자.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아내에 대한 애정이 좀 남아있었고, 아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사과를 받아주고 저흰 다시 원래대로 잘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저희 집에 자주 가서 진짜 며느리로서 정말 잘했습니다. 가면 저희 엄마가 뭘 시키지 않아도 쪼르르 부엌으로 가서 엄마를 도와주고, 아버지께는 아버님 하면서 살갑게 굴면서 집안 분위기를 참 좋게 해주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일이 바쁘다 보니 결혼하고서 사실 집에 잘 못 갔었는데, 제가 없을 때도 아내는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엄마랑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걸 알고서 아내에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당신 오늘 우리 집에 갔다 왔다며? 혼자서 가면 좀 어색하고 그러지 않아? 엄마야 너무 좋았다고 하지만 당신 요 근래 들어서 자주 가는 것 같아서 괜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엄마가 걱정이 많으셔. 아니야. 나도 어머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뭐. 내가 이렇게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어머님도 날 편하게 대하시고 그러실 거잖아. 고마워, 여보. 당신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나 미처 몰랐어. 나도 앞으로 처가되게 잘할게. 진짜 잘할게. 정말? 당신 그럼 말만 그러지 말고 쉬는 날에 우리 집에 한번 같이 가자. 엄마랑 아빠도 당신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전 아내가 저희 집에 어떻게든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냥 그때 내가 좀 예민했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도 처가댁 식구들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쯤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기로 해서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건강도 챙기면서 임신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선 장모님이 얼마나 아쉬워하셨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아쉬움을 직접적으로 토로하신 적도 있었어요. 아휴, 자네 우리 딸 일 그만둬서 어떤가? 자넨 괜찮은가? 난 솔직히 말해서 우리 딸 일 그만뒀다고 하길래 마음이 참 싱숭생숭했네. 어머님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안 그래도 저도 아내랑 많이 상의해봤는데 아내가 임신에 대한 열의가 강해서요.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어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 말은 했어도 자네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마 자네 생각해서 일 그만둔 것 같은데 자네 우리 딸 배신하면 안 되네. 우리 딸이 얼마나 큰 결심한 건지 알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 그땐 장모님이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말을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 솔직히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아내는 당시 그다지 임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아내가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임신을 해보겠다고 하니 고마운 마음이 컸고요. 그래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쉬는 날에 처가댁에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사실 가서 그냥 하하호호 얘기만 나누고 별다른 말은 없었어요. 중간중간 뭐 새 아파트 올라가는 얘기며 처남들 취직 준비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전처럼 저한테 아파트를 해달라느니 처남들 자리를 마련해달라느니 이런 얘긴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딱 결혼한 지 넉 달째 되었을 때 그날은 처가댁에 갔더니 정말 오랜만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일하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이것까지 다 준비하신 거예요? 자네 오늘 온다고 해서 내가 오랜만에 요리 좀 해봤네. 매번 올 때마다 내가 일하느라 지쳐서 제대로 밥도 못 먹이고 보냈잖나. 오늘은 여기서 배부르게 먹고 하루 자고 가게. 와, 이거 어머님 덕분에 저 오늘 살찌겠는데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다들 둘러앉아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딱 그때 술 기운이 어느 정도 올랐던 장모가 저에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장모의 얘기를 듣고 진짜 돌처럼 굳어지고 말았어요. 자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내가 꾹꾹 참긴 했다만 자네 우리 딸 이렇게 데려가 놓고서 처갓집 홀대하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네? 홀대라뇨? 어머님, 뭐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 우리 딸은 매번 자네 집에 가서 애교 부리면서 맞춰준다는데 자네는 어쩜 이렇게 처갓집을 홀대하는가 이 말이야, 내 말은. 우리 딸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자네 집 대 이어주려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자네 뭐 노력하는 거 하나 없지 않나?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꼭 이렇게 굳이 오지 않아도 제대로 대접할 방법은 있지 뭐. 안 그래도 우리 이사를 좀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사는 것도 이제 좀 구질구질하고 들어보니까 자네 사는 집 근처에 30평대 아파트 하나 있던데 뭐 꼭 거길 사달라는 건 아니고 전셋집이라도 좀 얻어달라고. 그 정도면 괜찮지 않어? 네? 전셋집을 제가 얻어달라고요? 그래. 7억밖에 안 하던데 자네도 나한테 점수 따놔야 내가 이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상도 차려주고 그러는 거지. 역시나 장모는 저에게 원하는 게 딱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자 전 너무 화가 났어요. 아내는 여태껏 자기가 진심으로 저희 집에 잘하고 싶어서 간다고 했었는데 그게 다 속으론 다른 마음을 품고 갔던 거였더라고요. 그러니 장모에게도 저희 집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다 했겠죠. 하다 안 되니 저한테 딸이 하는 거와 비교를 하면서 집을 얻어달라는 걸 듣게 되니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전 그 자리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저한테 자꾸 집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 사는 집도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니 제 능력으로 한 게 없었네요. 아직 혼인 도장도 안 찍었는데 이쯤에서 그만 정리하겠습니다. 뭐? 아,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꾸 제 능력 이러시는데 저 그만한 능력 없고요. 그렇다면 저희 집에서 어떻게든 해봐라 하시는 것 같은데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전 처갓집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아내와 그 다음 날부터 정말 크게 싸우기 시작했죠. 전 아내에게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 헤어져.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째째한 사람이랑 못 살아. 그 대신 여기 신혼집 내 집은 나눠줘. 그래도 우리 부부니까 절반은 내 지분일 거 아니야. 거기다가 결혼식 비용에 내가 보탠 거.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 1억까지 해줘. 원래 이혼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야, 너 진짜 양심이 있냐? 이 집에 무슨 우리도 한 푼이라도 들어갔어? 그리고 무슨 정신적 피해 보상? 네가 정신적 피해 보상 받을 게 뭐가 있는데? 그럼 우리 집안 식구들 죄다 무시한 건 어쩔 건데? 솔직히 우리 엄마랑 아빠랑 동생들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당신 알기나 해? 머리 싸매고 누워서 지금 일도 못 하시고 계셔.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서 무서우시대. 근데 내가 당신이랑 정이 있어서 내 정신적 피해 보상만 청구하는 거니까 긴 말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돈만 받고 끝내자고. 깔끔하게? 야, 됐고 법대로 해, 법대로. 알았어? 내가 그래도 그간 있었던 정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법대로 해. 그렇게 결국 저흰 결혼하고서 5달 만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전 그냥 빨리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부모님께 괜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그냥 해온 대로만 깔끔히 정리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 여자하고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변호사를 통해 법대로 해결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변호사가 저더러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이 사람들 아주 호구 잡았다 생각했나 보네요. 이거 진짜 웃기는 집안이네. 이 집안은 김영준 씨 제대로 한번 뜯어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법이 얼마나 무서운데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랬던 것 같네요. 그렇게 변호사에게 들으니 참 지금껏 내가 무슨 희망을 갖고 이 사람들을 참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법대로 해결하려고 드니까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소장을 청구하자마자 저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그리고선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전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줄 알았어요. 나 임신했어. 와, 정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임신이라뇨? 진짜 다른 때였다면 당연히 너무 기쁘고 눈물까지 흘릴 일이었겠지만 전 진짜 하늘이 절 버렸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전 일단 확인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부인과 같이 가서 확인하고 얘기를 좀 해보자고. 산부인과 무슨 같이 가. 일하면서 언제 나랑 가려고. 아, 됐어. 내가 알아서 가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런데 나 임신했는데 소장 보낸 거 계속 할 거야? 딱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임신할 수도 있겠죠. 저희도 5달 동안 그래도 잘 지내왔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곤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임신을 했으니 바로 소송은 어쩔 거냐는 말이 나온다는 게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거기다가 같이 병원에 가자는 것도 자꾸만 피하고 그렇다고 임신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무언가를 보내는 것도 아니니 자꾸만 제 의심이 커지더군요. 그래서 전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당신 진짜 뭐야? 정말 임신한 거 맞아? 주변에 물어보니까 임신하면 확인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아니면 뭐 산모수첩 같은 거 준다고 하던데, 그거라도 보내줘. 뭐야? 당신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설마 임신도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했을까 봐? 확실히 해두는 게 좋잖아. 당신이랑 나랑 거의 끝을 봤는데 소송도 당신 임신 확인되면 그때 취하할게. 그러니까 임신 확인증을 보내주던지 아니면 산모수첩을 보여주던지, 그것도 힘들면 당신 진료받는 병원이라도 알려줘. 당신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어떻게 임신한 아내한테 그런 것까지 요구할 수가 있어? 우리가 사이가 좋았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지. 당신 저번 주까지만 해도 나랑 헤어진 애 만회했던 사이인데 지금 그 얘기가 나올 일이야? 얼른 보여줘. 그렇게 집요하게 아내에게 추궁을 하니 그제서야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에게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임신은 거짓말이었던 거였어요. 전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당신이 좀 마음을 돌릴 것 같아서 그랬어. 내가 정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냉정하길래 나한테 소송까지 걸 줄을 몰랐어서 미안해. 어떻게, 어떻게 뻔뻔하게 아이 임신했다고 거짓말까지 해? 내가 지금껏 아이를 얼마나 원했는지 당신 다 알잖아. 근데 그걸 거짓말을 해?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거짓말이 나온 거야. 정말 미안해. 됐어. 너랑은 이제 밑바닥까지 다 본 것 같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너랑은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 소송은 그대로 할 거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말한 피해 보상? 그거 내가 청구한다고. 결국 그렇게 전 냉정하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낸 집에서 쫓겨나 바로 친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친정으로 쫓겨나자 그제서야 상황 판단이 되었는지 처가 식구들도 돌아가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더 어이가 없었어요. 전 염치 없는 처가 식구들의 연락을 하나도 받지 않았죠. 냉정하게 소송을 진행한 결과 결국 아내는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이혼이 판결나게 되었어요. 당연히 아버지가 해주신 신혼집은 분할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이혼 소송이 끝나고서 전 신혼집을 전세로 내주고서 다시 본가로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가난이라는 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절이 생길 수 있고 그게 꼭 개인의 탓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가난을 무기로 남들에게 과도한 배려와 요구를 한다는 것, 그건 분명 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선의를 선의로 보지 않고 당연시한 그 결과가 결국 이렇게 파탄으로 이어진 거였죠. 전 아내는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위자료까지 지불하게 되었고 사위를 통해서 어떻게든 뭐라도 얻어보려고 했던 처가 식구들은 결국 사위마저 잃게 되었어요. 나중에 저와 이혼하고서 한참 뒤에 전 아내에게서 연락이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는 바람에 딱 한 번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 아내가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나야, 나. 뭐야, 당신이 왜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냥 한 번쯤은 당신한테 전화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내가 벌 받나 봐. 당신은 내 상황 다 알면서도 받아준 유일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내가 모지게 굴어서 벌 받나 봐. 나 지금 투잡도 모자라 주말에 아르바이트까지 일하고 있어. 뭐? 그걸 왜 나한테 설명해? 그러고 살든지 말든지 이젠 관심 없어. 여보, 나 진짜 힘들어서 전화했어. 우리 식구들 날 돈줄로만 알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지 아무도 몰라.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식구들 힘들까 봐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됐고, 앞으로는 다신 목소리 들을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전 아내의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번 일을 겪고서 저희 부모님은 좀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그동안 살갑게 잘했기 때문에 뒤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을 줄 꿈에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알려드리니 한참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을 받아들이셨고 지금은 전처럼 잘 지내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혼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아버진 70대 초반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열심히 회사 일을 하고 계세요. 이젠 회사 일에 조금 손을 놓으시고 계시지만 아직도 열정적으로 저에게 많은 걸 알려주고 계시답니다. 형준아, 원래 사업할 땐 과감할 땐 과감해야 하고 소심할 땐 또 소심해야 하는 거야. 그 타이밍을 잘 알아야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거란다. 알지? 그러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잘 들어. 알았어요, 아버지. 잘 알았으니까 오늘은 좀 가서 쉬세요. 매번 집에서 쉬시라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직원들도 이젠 아버지 나오시면 다들 걱정해요. 알았다, 이 녀석아. 애비가 겉만 이렇게 늙었지. 속아는 아직도 이팔 청춘이야. 내 더 늙기 전에 너한테 알려줄 건 다 알려주고 가야지. 이렇게 열정적인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전 앞으로 더 노력하면서 회사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 보려고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일궈온 회사를 저 역시 어떻게든 평생 지켜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랬듯 저도 평생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려고요. 전 사실 무슨 일이든 노력하면 못 이룰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도 안 해본 일은 하기도 전에 덜컥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일들도 많고요. 거기다가 저도 아직도 해보지 않은 일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뭐든 배우려는 자세,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라고 생각해요. 70이 넘으신 아버지가 아직도 열정적으로 회사 일을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이가 얼마이든지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전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 이제는 너무 늦었겠지, 시기를 놓친 게 아닐까 고민하는 게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또 모르죠. 그게 또 여러분들의 또 다른 재능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뭐든 할 수 있다는 열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부족하다 싶었던 일들도 점점 익숙해지고 잘하게 될 거랍니다. 저 역시 이 생각을 믿고서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는 더 밝고 활기차지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